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요번 시간에는 우리 그 5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51번 보니까 그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 1번 보니까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그 독점적 경쟁 시장의 그 특징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쟁 시장은 경쟁 시장인데,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도 가지고 있으면서 독점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수의 수요자가 있고요. 다수의 수요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다수의 공급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점적 경쟁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어떤 문방구나 뭐 편의점, 분식점 뭐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가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점적인 어떤 성격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가격 결정권이 좀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격 결정권이 완벽하게 있는 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자기만의 어떤 상품을 팔면서, 즉 차별화가 되면서, 똑같은 라면을 팔아도 약간씩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독점의 어떤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집 라면은 맛이 있으니까 우리 집은 맛집이고 그러니까 가격을 좀 올려도 손님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가격 결정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기를 볼게요. 자, 1번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분식점, 편의점, PC방, 문방구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장사가 잘 안 되면 또 뭐 그냥 뭐 간두고 그냥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요. 2번 제품 차별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씩은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라면집이라도 이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조금씩. 이 집에 가면 조금 뭐 맛이 좀 뭐 구수하고 저 집에 가면 맛이 좀 맵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3번. 어느 정도 가격 변경의 힘.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결정권이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4번. 차별화된 제한으로 인한 대체성의 감소. 차별화된 제한라는 말은 맞아요. 맞지만 대체성의 감소는 아닌 거죠. 대체성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운 라면집에 갔는데 만약에 오늘 문 닫았다. 에이, 그럼 할 수 없이 오늘은 구수한 라면을 먹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2번 보겠습니다. 가격 차별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가격 차별 조건입니다. 우리가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는 싸게 받고 누구한테는 비싸게 받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목욕탕이라든가 조조 영화관 그쵸? 그 다음에 또 놀이동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가격 차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격 차별 조건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보기 1번 보니까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설명드렸듯이 휴대폰 요금을 물릴 때 뭐 여고생 집단과 3, 40대 아저씨 집단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누긴 나누되 그 나누어진 집단 간의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도가 서로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고생 집단의 수요 탄력성은 이제 탄력적이라고 했고 3, 40대 아저씨들의 휴대폰 요금에 대한 탄력도는 바로 이게 비탄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탄력도가 좀 달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것을 갖다가 싸게 샀다가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이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 지배력이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나 그건 너무 비싸게 받네. 그럼 나 안 쓸래.
이렇게 되면은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지배적인 힘이 있어야 가격 차별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2번을 보니까 3번이 틀렸죠. 소비자 집단의 탄력도가 달라야 한다라고 써야 되는데 높아야 한다라고 썼잖아요. 탄력도가 서로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맞는 이야기지만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틀리게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3번. 음식점이나 미장원처럼 다수의 판매자가 약간의 이질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시장 형태는 이거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예,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 전에 다 설명을 드린 거라서 더 이상 뭐 설명을 안 해도 답이 4번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5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점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가점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이냐면요. 가점 시장이란 몇 개의 기업이 몇 개라고 하니까 당연히 소수겠죠. 몇 개의 기업이 하나의 시장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과점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삼성전자, LG전자, 뭐 SK텔레콤, LG텔레콤, KT 뭐 이런 데가 바로 과점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점 시장은 왜 이렇게 과점 시장이 됐느냐? 바로 진입 장벽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입 장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LG전자로 본다면 규모의 경제가 이제 실시가 될 텐데 규모가 클수록 아무래도 단위당 생산 비용이 낮겠지만 규모가 작으면 단위당 생산 비용이 높겠죠. 예.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여러 개 몇 개 기업체들은 바로 단위당 생산 비용이 낮으니까 싼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겠지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다른 업체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생산해야 되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럼 가격이 비싸면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퇴출될 수밖에 없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몇 개의 기업만이 시장에서 남아서 이제 영업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진입 장벽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보기를 보니까 1번 기업의 수는 소수 맞네요. 예. 2번 진입 장벽이 높다 맞네요. 근데 3번은 아니에요.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가만히 보게 되면요.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기보다는 과점 시장에서는 비가격 경쟁을 많이 합니다. 비가격 경쟁을 많이 해요. 보시면 대개 보면 그 통신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인 과점 시장인데 뭐 SK텔레콤, LG텔레콤, 뭐 KT가 뭐 광고는 많이 하지만 뭐 요금을 잘 깎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하기보다는 치열한 비가격 경쟁, 광고 등을 통한 비가격 경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격 지배력이 상당히 크다. 그렇죠. 몇 개 기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서로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상대방을 견제하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5분 보겠습니다. 게임 이론은 과점 시장에 대한 행태를 설명하면서 발전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게임 이론을 통해서 과점 시장의 어떠한 행태를 알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56번을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 55분을 갖다가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자, 56번을 한번 풀어보면 이게 이제 게임 이론과 관련된 내용인데 게임 이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자, 그럼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 이론 한번 설명해 보면서 56번 풀고 이어서 57번도 풀고 55번도 같이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범인 1과 범인 2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범인 1과 범인 2가 같은 공범인데 서로 이제 다르게 취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범인 1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범인 1 보고 너가 만약에 부인을 한다면 범행을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범인 2가 만약에 똑같이 부인을 한다면 너는 1년을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도 1년을 살겠죠. 그래서 둘 다 부인할 때는 1년, 1년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범인 1이 부인하는데 만약에 그 범인 2가 자백을 했다면 범인 2는 석방이 되겠지만 자백했으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부인을 한 범인 1은 괘씸죄로 20년을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범인 1이 만약에 자백을 했다면 만약에 범인 1은 자백했는데 범인 2가 계속해서 부인한다면 범인 1은 자백했으니까 석방이 되겠지만 범인 2는 20년을 살 겁니다. 근데 만약에 범인 1이나 범인 2나 둘 다 자백했다면 8년을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범인 1은 자백할 수밖에 없죠. 왜냐? 부인을 하면은 1년 또는 2년인데 20년인데 자백을 하니까 석방이 되거나 8년 정도만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범인 1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백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백을 하니까 범인 2도 당연히 똑같은 마음이겠으니까 둘 다 자백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둘 다 자백해서 결국은 둘 다 8년 살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내시 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시 균형.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자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건데, 그런데 만약에 둘 다 자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8년씩 살겠지만, 만약에 둘 다 부인했다면 1년밖에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1년씩. 예. 그러니까 결국은 범인 1이 자백을 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범인 2가 자백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유리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행동이 바로 둘 다 자백하는 것으로 이어졌지만 그러한 자백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 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행위가 결국은 그 최고의 어떤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믿어왔지만 이런 어떤 게임 이론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57번 보면 답이 4번입니다. 예. 그래서 뭐 문제 중에서 뭐 가장 긴 게 4번이 아니라 가장 긴 게 이제 4번이니까 답이 4번이 아니라 읽어보시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인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도 고려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일이다. 그러니까 나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좀 고려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7번의 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5번도 보시면 게임 이론은 과점 시장에 대한 행태를 설명하면서 발전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게임 이론을 통해서 과점 시장이 어떠한 행태를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는 과점은 몇 개 기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GS 칼텍스, 그 다음에 SK, 그 다음에 뭐 S51, 뭐 이런 어떤 정유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정유 회사들이 결국은 담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담합. 그래서 담합을 하게 되면 몇 개 기업밖에 안 되니까 담합을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독점의 형태로서 영업 활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형태로서. 하지만 이렇게 담합을 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기심의 발로로 누군가가 배신을 하는 거고, 예. 그렇게 따지면 얘도 배신하고 얘도 배신하니까 결국은 담합은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하나의 형태로 서로가 협력해서 담합을 하게 되면 독점이 돼서 독점적인 이윤을 올릴 수가 있겠지만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기심의 발로로 담합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55번의 답이 되는 거죠. 그냥 좀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어떤 이기심 때문에 독점 이윤을 누리지 못하고
차선의 이익만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십니까? 자, 우리 그러면 이제 58번 문제 풀어볼게요. 58번 보니까 시장 경제에서는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라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시장 경제의 그 정의를 보시면 이렇게 정의를 했죠. 자유스럽게 시장에 참여해서 경쟁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면 그렇게 결정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체제. 예, 이게 바로 이제 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는요, 분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라는 게 바로 이제 경제 문제인데, 이런 어떤 경제 문제를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대로 사거나 파는 행위, 즉 분배하는 행동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8번의 답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분배를 함으로써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보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 있는데 기회비용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오목한 곡선입니다. 이거 오목한 곡선. 네, 그래서 원점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면 움푹 패였죠. 그래서 오목한 곡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요 상태에서 이제 그 생산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생산을 지금 여기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여기서 이렇게 옮겨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옛날에는 자동차만 생산했었는데 지금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컴퓨터도 생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옛날에는 자동차만 생산했었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이만큼 더 생산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될 자동차는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이만큼 포기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컴퓨터를 생산함에 따른 기회비용은 바로 이 빗금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9번의 답은 B, C가 답이 되겠습니다. 기회비용이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될 그 무언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60번 보겠습니다. 규모의 경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규모의 경제란 우리가 장기적인 생산비용 곡선이 이렇게 U자형으로, 완만한 U자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생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 총 생산 비용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한 개당 생산하는 단위당 생산 비용은 규모가 커질수록 점차적으로 비용이 낮아지는데, 우리가 이 낮아지는 부분까지는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규모의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생산 규모를 늘리자 오히려 단위당 생산 비용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규모의 비경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란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이 낮아지는 현상, 이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가 되겠습니다. 자, 61번 보겠습니다. 자, 61번은 농부와 목장 주인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책에서도 제가 비교 우위와 절대 우위 이야기 드렸고, 절대 우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지는 않고요. 무엇을 할 건지를 선택하지 않고 무엇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진다? 바로 비교 우위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기회비용이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비교우위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우위. 자, 그러면 그 농부를 한번 볼게요. 자, 그 문제에서 물어본 게 농부가 감자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을 설명해라 라는 겁니다. 자, 농부가 감자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음을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니까 농부 같은 경우 고기를 8kg 생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감자를 32kg 생산하는 것이 이제 똑같이 8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농부 입장에서는 봅시다. 감자를 32kg을 생산하는 것을 선택했대요. 감자를. 그러면 농부 입장에서 포기해야 될 게 뭡니까? 포기해야 될 게. 선택은 감자 32kg이고, 만약에 감자 32kg을 선택한다면 당연히 고기는 생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이 바로 고기 8kg이죠. 그래서 이 32kg은 1kg으로 우리가 환산한다면 이 8kg은 0.25, 즉 4분의 1kg이 되지 않겠습니까? 8, 4, 32. 그러니까 자, 그래서 농부가 감자를 1kg 생산한 데 따른 기회비용, 즉 농부가 감자를 1kg 선택한 데 따른 포기해야 될 고기는 4분의 1kg. 따라서 이게 바로 감자 선택에 따른 농부의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농부의 기회비용. 자, 그 다음에 목장 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주인은 감자 48kg을 생산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한 고기는 24kg입니다. 예. 그럼 이것을 1kg으로 환산한다면 48kg이 1kg 됐으니까 24kg은 2분의 1kg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kg은 뭐냐면 목장 주인이 감자를 1kg 생산한 데 따른, 즉 선택한 데 따른 포기해야 될 것은 뭐다? 고기 2분의 1kg입니다. 즉 목장 주인의 감자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2분의 1kg입니다. 자, 그럼 누가 기회비용이 적습니까? 농부가 기회비용이 적죠? 4분의 1kg.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농부는. 비교율란 기회비용이 작은 것, 낮은 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부의 기회비용이 작으니까 바로 농부가 감자를 생산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고, 목장 주인은 고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회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1번 풀이를 했고요. 자, 6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 보니까 그 소비자 균형은 어느 점에서 이루어지는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을 그려서 표시해 보세요.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죠.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선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선. 그런 다음에 무차별 곡선은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즉 접점을 이룰 때 요 점이 바로 소비자 균형이 이루어지는 점이죠. 그래서 이 점에서 바로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 성립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즉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점인 그 점이 바로 소비자가 균형, 즉 최적의 소비를 할 수 있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2번의 답은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자, 63번 중고차 시장에서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는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역선택이 발생하는지 한번 설명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일단 A라는 사람은 중고차 매매상, B라는 사람도 중고차 매매상. 근데 A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입니다. 웃고 있고, B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울상을 짓고 있죠. 자, 그러면 자, A라는 사람은 1000만원짜리 중고 자동차를 1000만원에 팔 생각입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500만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C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1000만원이래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했냐면, 비록 500만원짜리지만 얘가 1000만원 받으니까 그럼 나도 1000만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중고차 매매상인 A와 B와 이 사람에 비해서 그냥 일반인 고객인 C는 중고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아무래도 떨어지죠.
A하고 B에 비해서 아무래도 정보가 적다라는 겁니다. 즉 정보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서로 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잖아요. 예. 따라서 C는 중고차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A한테 사면 별 문제 없겠지만 B한테 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 주고 500만 원짜리 가치를 가진 자동차를 타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C도 이제 어느 정도 몰아보면 알겠죠. 아, 속았다. 비싸게 주고 샀다. 이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C가 이제 타러 갑니다. 그러자 이제 A는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1,000만 원에 판다라고 이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C는 안 믿는 거죠. 5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짜리를 속여서 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B는 5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이라고 처음에 불렀다가 C가 항의하자 그러면 뭐 500으로 줄게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B는 자동차를 팔 수 있겠죠. 하지만 A는 자동차가 안 팔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고 자동차 시장은 A처럼 아주 우수한 중고 자동차, 우수한 품질을 가진 자동차는 안 팔리니까 사라지게 되고 품질이 낮은 그러한 자동차만 판매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역선택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가지고 역선택이 발생하게 되면 품질이 좋지 않은 자동차만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결국 이것을 일반적인 물건으로 확대해 본다면 정보 비대칭은 결국은 품질이 낮은 물건들이 많이 거래가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4번 보험시장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험을 들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보험 들었어. 내가 좀 사고가 나도 보험금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대충 뭐 안전규칙 안 지키고 뭐 해도 괜찮아. 왜? 보험을 들었으니까. 이런 게 바로 도덕적 해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험시장에서 유독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나의 행동이 내가 어떻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험사가 일일이 알 수가 없잖아요. 즉 보험사와 나와의 관계는 바로 정보가 서로 다른 겁니다. 정보 비대칭이 발생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가진 우월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행동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4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남아있는 시간 잘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요.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